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이제 그 성령께서 제게 이제 주시는 몇 가지 사인을 이제 같이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들 그 목회자들 세미나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는 날 이제 새벽 4시쯤 되는데 잠자는데 그냥 성령께서 막 뜨겁게 그냥 역사해가지고 그냥 벌떡 깨어났어요. 깨서 시계를 보니까는 새벽 4시예요. 그런데 그 시계를 보는 순간에 내 귀에 말씀이 막 들어오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있냐면 탕자의 비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다 귀에 들어오길래 하나님 제 이 말씀 다 아는데 왜 이 말씀 나한테 줍니까? 이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의 맨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큰아들이 이제 장가지에 와서 잔치를 벌리니까 삐져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그 큰아들을 달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대목이에요.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는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큰아들을 달래는 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 그 다음 장면을 저한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에 없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잔치를 배설받은 작은 아들이 이게 큰 꽃가옷을 입고 그냥 이 음식을 잘 배설받아가지고 입이 그냥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그냥 기뻐서 막 이러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이 조명이 옆으로 쫙 가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예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은 그 배설받은 잔치를 즐기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는 어디 갔냐면 지금 큰 아들을 지금 달래가지고 잔자리에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작은 아들을 보여주면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너희 교회가 지금 이 작은 아들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탕자 같은 너희들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와서 축복받고 지금 이렇게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작 큰아들이 나하고 있던 큰아들은 복음 밖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복음 밖에 나가 있는 큰아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복음 받고 내가 준 축복을 즐기기만 할 뿐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읽지 않고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너희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죠. 근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부산 내려가가지고 우리 목회자들한테 아침에 본 환상 얘기를 제가 먼저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대인 당사자들이 그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건국하게 된 동기는 이방인들로부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독교 국가로부터 유대인에 대한 배척, 유대인에 대한 탄압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라가 필요하다 해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시온주의 그럴 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정치적인 시온주의와 종교적인 시온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시오니스트들이에요.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종교적인 시온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면서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 시온주의와 지금 유대인들이 건국한 건국 멤버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엔타이 크라이스트예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왜 기독교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시작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반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이제는 66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도 이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해치는 종교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자세는 안 되지만은 기독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존재다 하는 정도는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회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있어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의 정치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엔을 통해서 건국을 하기 위한 교섭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은 모사달리아 베이스와 같은 기관을 통해 가지고 건국할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땅에다 유대인의 국가와 아람인의 국가를 두 개를 세운다고 결의를 해요. 하는데 그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의 46%는 아랍인의 땅, 그리고 54%는 유대인의 땅 이렇게 갈라져요. 가는데 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알짜배기 땅은 다 이렇게 이 아랍인들에게 이렇게 주고 별 쓸모없는 변두리 땅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스트뱅크라든가 옛날에 유다 지파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 중심적인 땅, 거기 다 아랍인들의 땅으로 다 이렇게 배분해 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저 부엘세바라든가 저쪽에 남쪽에 형편없는 그런데 뭐 갈릴리 지역 저쪽에 이런 데다가 이제 변두리 이렇게 조각조각된 땅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케이, 그걸 억셉트했어요. 감사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그런 알짜배기 땅을 줬는데도 반대를 했어요. 왜?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아랍 사람들일 건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눠주냐? 안 된다. 우리는 유엔결의 못 따르겠다. 반대를. 이스라엘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선언을 합니다. 건국선언을 하니까 반대했던 이 아랍 주변 5개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건국선언을 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제2차 중동전쟁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아랍이 이스라엘이 건국선언하니까 공격할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아랍 사람들을 전부 피난시켰어요.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쓸어서 그냥 지붕에다 쓸어놓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나가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100만 명 아랍인들이 전부 피난 나가 있었어요. 피난 나가 있고 공격을 한 거예요. 이제 아랍지 공격했어요. 공격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대받아친 거죠. 자, 그러면 1차 중동 전쟁에서 65만 유대인들은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다 무장하고 있었잖아요. 아랍인들은 100만 명이 공격하는데 이들은 홧김에 지금 건국한다고 하니까 홧김에 모여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준비한 65만이 이기겠어요? 홧김에 쳐들어오는 100만이 이기겠어요? 준비한 65만이 당연히 이기죠. 이스라엘이 되받아쳐가지고 아랍을 제압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54%, 46%, 2% 대지가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정리하는 대로 그냥 다 찾아오고 가는 거예요. 70%까지 다 해치워버렸어요. 70%까지. 그러니까 유엔에서 가만히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제2차 중동전쟁을 스톱시켜요. 스톱시키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70%를 다 회복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70%를 회복시키고 전쟁에 이겼으니까 피나갔던 100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난민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겼어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결국 쫓겨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엔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구인데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걸 보니까 다 쫓겨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도로 찾는 방법이 뭐냐? 유엔이 개입해서 찾아줘야 된다. 유엔을 개입시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무자비하게 깨뜨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해가지고 이 100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테러 조직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중동 지역에서 테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테러 조직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피에로의 아라파트라는 사람 있죠. 아라파트. 피에로 아라파트. 그래서 그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게릴라전이 이제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중동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일단은 중동전쟁에서 1차 중동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겨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막 경제 발전시키고 막 나가니까 아랍 측이 볼 때 가만히 놔두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 핵심적인 젖줄의 경제적인 젖줄에 해당하는 이 수에즈운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수에즈운하를 아예 에집트에서 국유화시켜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수에즈운하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 수에즈운하에 대한 그 주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주식을. 그 남의 나라 재산을 그냥 막 국유화시켜버렸으니까 남의 나라 재산을 뺏는 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수에즈운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수에즈운하를 사용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도 합세해가지고 수에즈운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수에즈운하에 있는 시나이 반도까지 다 탈환할 거예요. 그게 2차 중동전쟁이에요. 1956년에 일어나는 2차 중동전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에즈운하 전쟁도 결국은 유엔에서 개입해가지고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미 시나이 반도까지 다 뺏긴 후에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까지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석권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랍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을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당시에 이 아랍 세계의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에집트가 가지고 있어요. 에집트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셀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어요. 에집트에. 그래가지고 이 나셀 대통령이 뭘 하냐면 1956년에 수에즈 전쟁에 진 후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에집트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통일아랍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것이 1958년도예요. 수에즈 전쟁이 지고 나서 2년 후에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통일아랍공화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통일아랍공화국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 통일아랍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예 없애버리자 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북쪽에서 남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판단이 딱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수상이 강요회를 소집합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아랍 세계의 군사 동향을 철저하게 살펴라 하고 지시를 해요. 그 군사 동향을 철저하게 살피는 임무는 누가 맡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이겠죠, 그죠? 모사드가 그때부터 북쪽에는 시리아에, 동쪽에는 이라크에, 남쪽에는 에집트에다가 스파이를 집어넣어요.
이스라엘이 하는 이 스파이 활동은 이스라엘이랑 스파이 활동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시를 하죠. 너 12지파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정탐이 뭐냐면 스파이 활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정탐 활동을 하고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이게 전부 스파이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스파이 활동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나라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 범이슬람 세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북쪽의 시리아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엘리 코헨이라는 30대 청년이 이제 들어갑니다. 엘리 코헨이라는 사람은 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시리아 태생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엘리 코헨이라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 간 사람이에요. 제사장 간 사람인데 모사드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시리아에다 집어넣는데 시리아에다 어떻게 집어넣냐면 자 남미에 있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네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누가 있냐면 거기는 이슬람 클럽이라고 있어요. 이슬람 클럽은 뭐냐면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아주 그 명사들만 뭐 예를 들어서 방송국 사장이라든가 유명 그 아랍인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인사라든가 이런 그 대부호라든가 뭐 왕족들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이슬람 국가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그 클럽에 드나드는 그것이 바로 이슬람 클럽이에요. 그것이 남미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엘리 코헨을 뭘로 보내냐면 거기에 보내가지고 무역회사를 크게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무역회사 사장을 시켜야 돼. 엘리 코헨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문을 퍼뜨리냐면 나는 시리아 태생 아랍인인데 나의 조국 시리아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돈을 벌면 나는 내 조국 시리아를 경제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이 무역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 조국에 와서 헌신하겠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려요.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은 청년 실업가니까 돈 많은 실업가니까 이슬람 클럽에서 멤버로 받아줘요. 그 멤버가 돼가지고 그 이슬람 그 클럽의 멤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범 아랍 세계의 지도자들을 다 친구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 중에는 누가 있냐면 시리아에서 파견되어 온 무관이 있었어요. 담에 들어가는 무관이 있었는데 그 무관하고 아주 굉장히 친해져요. 그 무관이 나중에 시리아로 돌아가서 집권당의 당수가 되고 나중에는 시리아의 대통령까지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친구 관계를 다 만들고 그 아랍의 그 이슬람권의 그 친한 그 이 VIP들이 이 엘리 코헨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고향에 독일에 돌아갈 때는 나한테 와라.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 당신이 훨씬 용이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런 그 인맥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추천서를 다 받아가지고 시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리아로 들어가니까 시리아에서는 그 사람을 아주 웰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권당 바스당에 입당을 다 시키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굉장히 이렇게 추앙을 하면서 활동하는 동안에 자기하고 친했던 그 무관이 귀국해가지고 집권당의 당수가 되고 또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돼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엘리 코헨은 위치가 올라가가지고 그 집권당 바스당의 국방위원으로 이제 피선이 돼요. 나중에 국방부 차관 후보자로까지 명단이 다 올라가요. 그 정도가 되니까 시리아의 모든 군사시설은 자기가 다 이렇게 시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 이 조카이 에이린 중위를 부관으로 탁 데리고 전방 시찰을 다 하는 거야. 그 전방이 어디냐면 이스라엘과의 국경선이잖아요. 전방이. 이스라엘 국경선을 다 시찰을 해. 어떤 토가 몇 대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도치카가 어디에 있고 다 이거 다 파악하는 거야. 다 파악해가지고는 밤에 와서는 이거를 전부 보고서를 써가지고 전파로 이스라엘에다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전방에는 그 적군의 포대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이거를 부수기에서는 이거보다 더 성능적으로 뭐를 어떻게 써야 될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코헨이 얼마만큼 주도 면밀한 사람이냐면 그 전방 지휘관들한테요 얘기를 해요. 왜 이 땡볕에 병사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냐? 병사들이 근무하고 쉬는 시간에는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해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카에다가는 유칼립스를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서 병사들을 그늘에서 쉬게 해줘라.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그거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도치카 방카에다가 유칼립스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런 그늘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전투기가 유칼립스 나무만 때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기의 이 표적까지 다 만들어 놓는 그런 아주 주도 면밀한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시리아가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을 없애는데 이제 그 아주 그냥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냐면 이스라엘의 젖줄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이 요단강을 말려버리면 이스라엘은 물 때문에 고갈이 와야지. 근데 요단강이 그 원류가 그 시리아 저쪽 단지파들이 사는 땅 그쪽에 있어요. 거기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불설 작업해가지고 요르단에 있는 자무르크 강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요단강은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까지 다 파악해서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전에 그걸 이제 이거를 장장 1962년부터 1965년 체포될 때까지 3년간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엘리 코헨이 그 보고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무전기를 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무전기를 가지고. 근데 그 당시 무전기는 우리가 보통 상식에서 생각할 때 한 이런 무전기 있잖아요. 그런 무전기가 개발됐을 때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은 첨단 무전기를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조립해가지고 한 번에 쫙 긁으면 팍 전파가 날아가도록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송신기를 가지고 이제 이 엘리 코헨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시리아 방첩기관이 뭔가 괴전파가 날아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1965년도쯤 되니까 시리아 방첩기관에서 소련에서 개발한 최첨단 방탐장비를 이제 도입하게 돼요. 그 방탐장비는 아무리 빠른 전파도 다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장비를 가지고 추적을 하니까 이게 엘리콘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결국은 현장에서 엘리 코헨이 스파이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노출이 됐어요. 이 잡고 보니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평소에 자기들이 가장 존경했던 정치자가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가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그 송신기를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이제 송신해. 스파이를 얼마든지 보내라. 우리가 다 잡아주마. 하고 이제 전파를 날려요. 그러니까 그 전파가 이스라엘을 가겠죠. 이스라엘에서 딱 받아보니까 엘리 코헨이 체포됐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엘리 코헨을 구명하기 위해서 시리아 정부하고 교섭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는 트랙터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또 추록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시리아가 필요한 트랙터 1000대, 또 필요한 추록 1000대, 이거 보내주겠다.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코헨을 석방해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의약품 2만 톤, 또
미아 28만 불 이거 제공하겠다.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 뭘 내세냐면 너희 시리아가 우리 이스라엘에 파견시킨 간첩 우리가 10명을 체포하고 있는데 이거 다 돌려보낼 테니까 엘리코헨을 보내라. 그래도 안 보내. 결국은 1965년 5월 14일 날 엘리코헨은 교수에게 처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코헨은 그동안에 유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다 준비를 시켜요. 근데 시리아뿐만 아니고 남쪽에서는 또 에집트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집트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신무기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신무기 개발. 이 신무기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망했잖아요. 이제 패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운영했어요. 거기에 상당히 그 무기 개발하는 박사들이 많았는데 독일이 패전하는 바람에 그 과학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들을 에집트가 다 물색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에집트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신무기 개발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 신무기가 제대로 개발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독일 태생 유대인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가담을 시키냐면 나는 독일 게스타포 출신 장교다. 그리고 에집트에서 내가 이제 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사업을 벌린다 하면서 이 승마 클럽, 아주 고급 승마 클럽을 차려요. 고급 승마 클럽을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에집트의 모든 고관들은 거기에 다 가서 말 타고 이렇게 즐기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교 클럽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는 이 에집트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 올 뿐만 아니라 이 국박과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그 박사들이 그 독일에서 온 박사들이 거기서 다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동향을 다 파악해요. 그 클럽을 경영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사드가 개별적으로 이행해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 협박을 할 거예요. 이제. 당신들 여기서 연구하는 거 하지 말고 돌아가라. 안 돌아가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무기 개발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에집트에서는 결국은 그 신무기 개발이 이제 무산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 6.1 전쟁에 이기는 관건이 뭐냐면 공중전이거든요. 전투기. 그 당시에 에집트는 소련의 미그 21 전투기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했냐면 미국의 팬텀 15, 그 다음에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 이걸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랍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서방 제국 편이고 나머지 모든 아랍 세계는 다 소련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방 제국에서는 아랍에다가 전쟁 금수 조치를 내려놨기 때문에 아랍 세계는 미국의 팬텀이라든가 프랑스의 미라주라든가 이런 전투기를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소련제 미그 21만 구입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나면은 서방제 전투기와 소련제 전투기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소련제 전투기 미그 21의 성능을 파악해야지 그 약점을 찾아내야 그걸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투기를 구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라크에 있는 이 전투기 조종사 이 사람을 기순시키는 공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사드가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라크에 미그 21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9명 있는데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왕따를 왜 당하냐?
8명은 이슬람을 믿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거야. 8사람한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왕따를 당하는 그 조종사를 딱 타게 들어가지고 이제 포석 공작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밀히 그 사람 딱 만나요. 만나서 이제 제안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와이프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돈도 필요 없고 내 와이프와 아들만 안전하게 먼저 이스라엘 땅에 데려가면 그 다음에 내가 비행기 몰고 오겠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라크는 이 팬텀 조종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팬텀 조종사들을 국가 1급 비밀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팬텀 조종사의 그 파일럿의 가족도 전부 다 그 국가 1급 비밀 이 멤버로 이렇게 이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 사람들만이 치유하는 병원이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늘 관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와이프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을 기가 막히게 모사드에서 이스라엘에 데려옵니다. 어떻게 데려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데려가냐면요. 그 VIP들을 관리하는 그 이 병원이 있어요. 병원. 이라크에. 그 병원에서 이 병원에 그 이 병명이 쫙 있는데 그 병원이라 해서 모든 병이 다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이러한 병에 걸리면은 프랑스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 이러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는 못 고치지만 영국의 어느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다. 이런 게 다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라크 자체에서 고칠 수 없는 병 중에서 영국 병원에 가서 고쳐야 할 그런 병, 그거를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 병에 걸리는 약을 만들어요. 그 병에 걸리는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와이프에게 그 약을 주면서 두 아들에게 그 약을 먹이라 그래요. 이 두 아들이 그 약을 먹고 나니까 그 병에 걸릴 거 아니에요. 걸리니까는 이 와이프가 이제 그 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하는 거야. 진찰하니까는 자기들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영국의 어느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니까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거기 가서 고쳐라. 해서 그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영국 병원으로 가는 거야. 이라크에서 다시 나오는 거죠. 이제 영국으로 건너왔을 때 거기서 모사드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데려가는 거야. 이스라엘로. 그러면 병에 걸리게 하는 약을 만든 데서 병을 고치는 약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데리고 가서 그 약을 먹여가지고 병을 딱 회복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이 파일럿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당신의 와이프와 두 아들은 안전하게 왔다. 그날 새벽에 이 파일럿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오는 거야. 이렇게 기술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미그 20이 이스라엘에 딱 들어왔어. 그 미그 21을 다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준비를 했어. 그렇게 다 했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랍 측이 곧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공격할 것 같다는 판단이 딱 서니까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거야. 그게 1967년 6.1전쟁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기습 공격하는 6.1전쟁. 그때 지휘관이 그냥 모세 다이안 장군이야.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6일만 전쟁하게 하고 7일날은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전쟁. 진짜 6일까지 전쟁하고 7일날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게 해서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북쪽 고란고를 비롯해서 동쪽 동예루살렘, 남쪽 에집트, 저쪽 시나이 반도까지 다 석권하는 남쪽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블레셋 땅 옛날에 그 요새 가자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팔레스타인 그게 가자 지구거든요. 거기까지 그냥 다 싹 6일 동안에 그냥 막 다 점령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전선을 거두는 그런 전쟁을 한 것이 바로 6.1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에 이렇게 획기적인 전승을 거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계 매수꾼들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게 보도가 돼요. 그냥 보도가 되니까
자, 그 보도를 본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이로운 그 전쟁 승리에 대해서 다들 찬사를 보낼 거 아니에요. 거꾸로 아랍 측은 뭐예요? 국제사회에 개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 큰 덩치들이 조그만 나라한테 그냥 6일 만에 그렇게 당할 수 있냐? 이거 그냥.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대단히 괴롭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6.1 전쟁에 진 후에 아랍 세계가 6.1 전쟁에 우리가 왜 졌는가 하는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우리가 진 이유는 이스라엘을 백업해주고 있는 서방 제국들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6.1 전쟁에 진 보복 조치를 서방 제국에다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서방 제국에다가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서방 제국에다 어떻게 보복하느냐? 서방 제국에 보복하는 것은 스웨즈나를 봉쇄하는 거다. 스웨즈나. 여러분 스웨즈나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마침 지도가 있네요. 이게 바로 스웨즈나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 스웨즈나거든요. 이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서방 제국들이 이게 원주를 공급해가는 원주 공급 루트예요. 이게. 페르시아만에 가서 원주를 이렇게 공급하는 루트인데 이걸 막게 되면은 서방 제국들이 이렇게 망망 대서양을 돌아서 와서 원주 공급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봉쇄한다는 것은 이 서방 제국으로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경제적인 데미지를 입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 망망 대서양을 돌아오려면 엄청나잖아 이제.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6.1 전쟁의 이 진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을 서방 제국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방 제국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비상대책회의를 할 때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앙정보부 당시에 이 파견관이 없어버려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 회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근데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돼요. 하나는 뭐냐? 저 스웨즈나를 봉쇄하지 못하도록 아랍 측을 잘 달래자 하는 안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아예 스웨즈나를 포기하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대서양을 돌아서 원유공급을 하자. 이런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안이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스웨즈나를 봉쇄할 수 없도록 아랍 측을 잘 달래서 하자고 하는 안은 잘 하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면 아랍 측을 달래기 위해서는 아랍 측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알 수가 없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조건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저놈들이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스웨즈나를 막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서방 제국은 스웨즈나에 목매달고 하는 꼴이 되는데 이건 좋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대서양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 아무도 방해하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좋다. 이게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가지고 시간과 물량을 커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에 이 스웨즈나를 다닐 때, 저 스웨즈나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웨즈나의 수심이 14.7m였어요. 그래가지고 5만 톤급 유조선 외에는 다닐 수 없었어요. 더 큰 배는 배기 차이 났기 때문에. 그 5만 톤급 유조선밖에 못 다녔는데 그 5만 톤급 유조선을 가지고 이 대서양을 돌아서 다니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물량도 커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대서양을 다니면은 수심이 25m, 30m 되고, 그러니까 5만 톤급 유조선이 아니고 25만 내지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을 건조해가지고 다니면은 물량과 시간이 다 커버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대형 유조선을 어떻게 건조하고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이게 이제 단점일 거예요. 근데 우리 파견관이 딱 보니까 모든 서방 국가들이 대서양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견관은 바로 귀국해가지고 정부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조선 수주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때 현대조선, 울산 대우조선에다가 정부 자금을 막 주면서 빨리 조선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조선소를 만들었어요. 1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유조선이 필요한 나라에다가 우리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신들이 필요한 배를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보니까는 가격도 적당하고 배 크기도 적당한데 문제는 한국의 배민들 기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싼게 비지떡이라고 이거 잘못 샀다가는 이건 돈 날리기 생기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잘 만드는 저 스페인이라든 일본 쪽에다가 수주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는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한국의 배 만드는 기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헌배를 갖다 주면서 수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면 우리나라의 이 배 수리하는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기똥차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보니까 잘 만들거든. 작은 배를 갖다 주면서 잘라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배를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놀래 빠지는 거야.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배를 잘 만들었나. 그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 있잖아. 우리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우리 거북선도 만들었어. 봐 자료. 이러면서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100% 우리를 믿게 됐어요. 네가 원래 이 배 만드는 후예들이구나. 이래가지고 신뢰가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나라에 조선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했네. 바로 그 조선 수주가 197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테이크업 하잖아요. 그 테이크업 할 때 바로 그 조선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경제를 테이크업하는 그런 그 좋은 찬스를 얻은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아무래도 보도 안 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이제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선 수주가 이제는 우리 한국에. 그래서 우리 한국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세계 이 조선 이 수출국의 2위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하니까 맨 처음에 얘네들은 이제 보복한다고 저기로 수혜주를 막았는데 한 1년 동안은 막 그냥 막 사정하고 막 이러더니 조용해진 거야. 그 아랍 측이 이놈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지나 보니까 큰 배를 구해가지고 대서양으로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도 안 되고 오히려 자기들 옛날에 이걸 열어놨을 때는 통관세도 받고 돈도 생겼는데 보복한다고 막아놓으니까는 돈도 안 들어오는 데다가 이게 보복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2 보복 조치를 생각하는 거야. 제2 보복 조치가 뭐냐면 1960년에 이 아랍 산국가들이 오페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페크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석유 수출지구죠, 그게. 이 아랍 산국들이 그 오페크를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100이라고 하면 석유가 필요하다. 100이라는 석유가 필요하면 석유 생산을 100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 수요가 맞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석유 수요가 100이 필요한데 산유국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석유 생산을 80만 하는 거야. 80만 하고 100이 필요한 모든 나라에다가 코타를 정해가지고 80씩만 다 주는 거예요. 100이 필요한 모든 나라에다가 80불 코타를 줘서 80씩만 공급하는 걸로 주면은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20에 가서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마이너스 20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나라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산유국가 교섭을 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정책이냐면 석유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석유 생산국인 나라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 석유를 해결해주고 비율을 안 맞춰주면 석유를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석유를 가지고 정치를 장악하는 그런 보복 조치를 이제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보복이 되는. 우리나라도 1973년에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왔었잖아요.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왜 왔냐면 그 당시에 이 중동 산유국이 그런 보복 조치를 하니까 미국 자체가 마이너스 20가 걸려 있는데 우리는 그때 미국을 통해서 이제 이 원유를 도입했거든요. 그 미국 자체가 우리한테 원유를 공급할 수 없는 거야. 원유를 공급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이 원유 공급 문제를 그때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해결했잖아요. 누가 해결했냐? 칠가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우디를 방문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랍하고 수교를 하면서 석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 배경 설명을 제가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렇고, 자, 이 아랍 세계가 이 석유 생산을 가지고 6.1 전쟁에 대한 보복, 제2보복 조치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 정보를 미국이 들었겠죠. 이제 미국이 들으니까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인 키신저가 바로 사우디로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누굴 만났냐면 야마니 석유상을 만났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당시 야마니 석유상은 이 오페크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석유 매장량의 한 70%를 사우디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발언권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야마니 석유상은 당시 키신저하고는 이제 하버드 동기고 서로 친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키신저도 이제 마음 놓고 만나러 온 거죠.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하다가 당신들 이번에 이 석유를 이 코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다 한다면서 그렇다. 우리 워낙에 미국은 워낙에 큰 바이하니까 우리는 예외지. 그러니까 아니 너희 미국도 코타에 걸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키신저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국가의 그 국무장관이 작은 사우디 석유상한테 사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키신저가 아 그래? 그건 너희 석유 뭐 너희 맘대로 하는데 잘 해봐. 그리고 그냥 온 거예요.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당시 닉슨 대통령한테 그 사실을 이제 보고했어요. 아 이 중동 이 석유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합니다. 대중동 정책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때였냐면은 그게 이제 1972년도 이제 그 당시인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중동 전쟁이 에집트가 리더가 돼가지고 중동 국가들을 전부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이제 전쟁하는 이런 그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에집트의 대통령인 나셀이 70년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통령인 사다트가 대통령이 됐어요. 에집트에. 그 사다트 대통령이 이제 이 아랍 세계를 이제 그 지휘하는 거랑 같죠. 근데 이 사다트는 나셀 대통령을 달리 굉장히 온건파예요. 타협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판단할 때, 아, 이건 나셀은 이제 갖고 사다트가 대통령이라면 이건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동 정책을 수정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딱 선 거예요. 그런 판단이 섰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이 냉전 시대라 그랬잖아요. 냉전 시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하는 냉전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냉전 시대였는데 72년도 당시에는 이미 그 냉전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서로 사상적인 대결을 하지 말고 서로 선의적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자 이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해빙 무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해빙 무드가 조성하는 시대가 되면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은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살게 하는 경쟁하는 그런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상전에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는 그런 사상전에서 이제는 그런 다 끝내고 누가 더 잘 살기냐 하는 그런 경제 전쟁으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미국이 무슨 판단을 하냐면 경제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방대한 무역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키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 전쟁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방대한 무역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전 세계 방대한 무역 시장이 어디냐? 그 당시에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공은 미국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국 공산당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자유중국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서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실물적으로 봤을 때는 13억 인구를 가지는 이 방대한 중공 대륙이 앞으로 잠재적인 이 무역시장인 거예요. 이제. 저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공과 관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바와 같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미국과 중공이 관계 개선을 하는 맨 처음에 시발점이 뭐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중공을 향해서 우리가 중공과 친선을 통하는 의미에서 탁구 시합을 하자 이런 제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탁구 시합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를 그냥 여러분들이 무심코 보면은 잘 모르는데 좀 자세히 보면 말이죠 이런 거예요.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중공에게 탁구 시합을 하자 제의를 했을 때에 중공과 미국은 서로 적대 관계잖아요. 그러면 중공 쪽에서 만약에 무슨 소리냐? 우리는 미 제국주의를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데 걔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운동시합하냐? 만약에 중공 쪽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대통령 아주 개방신 당한 거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죠? 그런 위험성 있는 발언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중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근데 왜 그런 발언을 미국 대통령이 했느냐? 그거는 이미 미국 CIA 조직을 통해서 내막적으로 중공 수뇌부하고 다 사전에 협의해서 다 결정해놓고 너희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자유중국을 퇴출하고 너희들을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다 세워주고 이렇게 다 해서 완전히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러면 전 세계가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지금 탁구를 통해서 세계에서 뜨고 있으니까 너희들 자존심 세워주는 위해서 우리가 탁구 시합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정치 교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자. 이거 다 시나리오 짜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는 지금 냉전 시대에서 해빙 무드로 돌아오면서 경제전쟁 시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중동의 이 사태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떤 발표를 하냐면요. 1973년에 미국이 대중동 정책을 수정 발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 미국은 대중동 정책을 이스라엘 일변도로 해왔다. 앞으로는 우리는 대중동 정책을 이스라엘과 아랍 측을 공평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요. 이스라엘과 아랍 측을 공평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랍 측에다가 전쟁 무기를 팔 수 없도록 금수 조치를 내리는데 앞으로는 아랍 측에다가 전쟁 무기를 팔겠다. 이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거예요. 자, 이 발표를 본 아랍의 사다트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는 공평하게 이스라엘 편에 들지 않고 아랍을 적대시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겠다 그러고 전쟁 무기도 팔겠다 그러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현재는 소련과 관계 개선에 앉아 있으니까 소련에서 무기 도입할 수 없고 서방제 무기만 도입하는데 자기들은 소련제 무기와 서방제 무기를 다 도입할 수 있으니까 훨씬 자기들이 우세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1973년 10월 소위 말하는 용키푸르 전쟁,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날에 사다트 대통령이 선두지휘하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용키푸르라 그래가지고 전부 금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랍식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 3일 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막 침공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150기갑 여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여단장은 포로로 막 잡혀가고 막 이렇게 막 엉망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참패하는 것을 본 미국 쪽에서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수상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아랍 측에 점령당한 그 땅을 도로 반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휴전협정에 응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케이 응하겠다 그래요. 이미 뺏긴 땅을 우리가 양보하겠다. 휴전협정은 중재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아랍 측에다 중재를 해요. 중동 전쟁을 이제 끝내자고. 근데 아랍 측이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데 중재에 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응하는 거예요. 아니 이기고 있는데 왜 그걸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전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장이 강요회의를 소집해요. 해가지고 지도를 꺼내놓고 딱 데드라인을 이렇게 꺼요. 요까지 우리가 아랍 측으로부터 점령을 당하면 핵무기를 쏴라. 이런 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배치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무슨 핵무기가 있어 핵무기를 배치시키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그때 이스라엘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핵탄두를 어떻게 가지셨냐? 67년도 6.1전쟁을 했잖아요. 6.1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이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축제를 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6.1전쟁을 총지휘했던 모세 다얀 장군이 딱 보니까 국민들이 막 기뻐가지고 밤새도록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불안스러운 거야. 왜? 현실을 보면은 국토 면적의 50배, 인구의 20배에 달하는 이 방대한 아랍 세계를 100번 싸워서 100번 당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만에 하나 지게 되면 이건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만에 하나 질 때에도 아랍 측이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없는 국가 안전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장한테 건의해가지고 그날 강요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제의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쟁에 이렇게 기뻐서 밤새도록 축제 벌이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랍 세계에게 100번씩 100번 당기는 보장이 없다. 만에 하나 우리가 질 때를 대비해서 국가 안전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 그 모든 장관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럼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저들이 함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그것도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냐? 여기에 와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 67년 그 당시에는 미국 대통령하고 소련 수상하고 솔트 회담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이 솔트 회담이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양이 지구를 36번 파괴하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감축시키자 하는 회의가 바로 솔트 회담이에요. 그 솔트 회담이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매년 소련은 뭐 핵무기 몇 기를 이거 다 없앤다, 미국은 몇 기를 없앤다 하면서 핵무기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판인데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를 승인해 줄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해야만이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고 생존이 보장되는 그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결과가 뭐냐면 국제정치 여건을 봐서는 도저히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꼭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핵무기를 훔쳐오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훔칠 것을 결의합니다.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훔치는 전문가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에 모사드 될 거 아니야? 정보기관에서 비밀공장에서 핵무기를 훔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 무관으로 있던 저기 자미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보장교 출신인데 유명한 이 정보 활동을 하는 전문가였어요. 이 사람 불러들여가지고 모사드의 부장으로 딱 임명해요. 임명하고서는 수상이 맨 처음에 주는 명령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과학자도 아닌 정보기관장 보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말이 뭐겠어요? 비밀공장을 해서 핵무기를 훔쳐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미르 장군이 모사드의 부장으로 딱 취임하면서 전 세계 공작 거점에다가 지령을 내립니다.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핵무기를 훔칠 가능성을 타진해서 보고해라. 그 지시를 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모사드라고 하는 이 기관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기관이냐면요. 그 당시에 세계 정보기관 중에는 미국의 CIA, 소련의 KGB, 이스라엘의 모사드, 한국의 KCIA 이런 이제 정보기관들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이었어요. 근데 이런 정보기관들 중에서 가장 톱 클래스에 있는 정보기관은 어떤 정보기관이냐? 우리 보통 미국 CIA나 소련의 KGB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톱 클래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접근해 갈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정보기관이 가장 톱 클래스의 정보기관이에요. 근데 미국 CIA는 소련과 적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소련 지역에. 또 소련의 KGB도 미국 쪽으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미국이나 소련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깔려있잖아요. 미국의 CIA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소련의 KGB에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600만이 학살됐다는 그 역사적인 이 인식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있어요. 미국에 있든 소련에 있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이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홀로코스트를 앞으로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유대인을 지키는 조국은 이스라엘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나 소련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을 딱 찾아가지고 모사드가 비밀리에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신분을 딱 가르쳐요. 당신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온 모사드다. 당신의 조국을 위해서 나한테 이걸 도와라. 이런 100%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정보기관이에요. 그런 이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사드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곳에서도 핵무기를 훔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데가 없어. 아니 어느 바보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훔쳐가도록 이렇게 호소하게 관리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야. 이 자미르 장군은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야. 계속 자료 찾고 뒤지고 하는데 마침 그 자료 중에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 64년도에 이스라엘 정부가 프랑스하고
핵발전소 건립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64년에 프랑스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디모나 지역에다가 핵발전소를 건립해가지고 프랑스의 계약에 의해서 핵연료인 우라늄을 계속 공급해줘서 66년까지 가동을 시켰던 시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2년 후인 66년에 이스라엘과 프랑스하고 어떤 마찰이 있어가지고 핵연료를 계속 공급해주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그 시설을 가동시킬 수 없어서 폐쇄된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시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서 그 시설을 가서 점검해 보니까 핵연료인 우라늄만 공급이 된다면 지금도 이 시설을 가동시켜가지고 여기서 플루토늄을 빼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딱 섰어요. 그러니까 완제품인 핵무기를 훔치는 것보다는 그냥 전략물자인 우라늄을 입수하는 일은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령을 해요.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라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때 달리서 뽑아라 하고 지령을 내렸더니 3일 만에 벨기움에 있는 거점에서 딱 보고가 들어오는데 벨기움에 SGM 상사라고 있는데 그 상사에서 우라늄 200톤을 팔려고 내놨다 하는 소리가 나왔다. 근데 이 SGM 상사는 자금난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라늄 200톤을 팔려고 내놨다. 근데 이 벨기움은 베네룩스 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네룩스 상국은 이시 해운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시 해운국에서는 이 전략물자인 우라늄을 팔거나 사고자 하면은 그 이시 내에 있는 우라톰이라고 하는 핵연료 감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사전 승인 없이는 팔거나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더구나 이 이스라엘은 이시 해운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라늄을 살 자격조차 없어. 그러나 그 우라늄 200톤을 팔려고 내놨다는 정보는 정확하게 입수를 한 거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그 우라늄 200톤을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오는 공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라늄 200톤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우리 그저 55개는 드럼통 있잖아요. 이걸로 600개 분량이야. 이 600개 분량의 이 우라늄을 지도 새도 모르게 깜짝까지 이스라엘 갖고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갖고 들어왔겠어요? 못 갖고 들어왔겠어요? 갖고 들어왔으니까 핵탄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고 들어오는 공장을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리니까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67년도에 그 우라늄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디모나 기지에서 플루토늄을 빼가지고 핵탄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저장고에다 다 저장해 놨던 건데 이번에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는 핵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수상이 지시하는 거예요. 핵탄두를 써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핵탄두가 밖으로 이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술 배치되기 위해서. 밖으로 끌려 나오니까 이스라엘에 파견됐던 미 CIA가 그걸 딱 봤어요.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이동시키면서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본국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핵전쟁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 CIA 부장이 즉각적으로 닉슨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지금 핵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수상이 닉슨 대통령이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 핵탄두 줬나? 준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핵탄두야?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이 핵탄두 지금 전략 전술 배치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애끼던 SR-72 정찰기가 있어요. 이거는 경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건데 함부로 쓰지 않는 그런 건데 그 비행기를 띄워요. 띄워가지고 이스라엘 상공을 그냥 쫙 누르는 거야. 이스라엘 항공 딱 누르면 이제 그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딱 보니까 핵탄두가 이동되는 게 딱 잡혔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핵탄두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리고 미사일 이렇게 딱 써있어. 이게 미세가 아니야. 이스라엘 된 거야 지금. 대통령이 그냥 깜짝 놀랐지. 아, 이스라엘이 핵탄두 개발했구나. 그때서 안 돼. 가만 놔두면 이스라엘에서 이 핵전쟁이, 중동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으로 벌리잖아요. 급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하트라인을 통해서 소련 수장한테 전화합니다. 당신들이 빨리 에집트에다가 핵탄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려고 그래. 그래서 소련 대통령이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둘이 만나면 막 감축하는 거를 계속 싸웠는데 거꾸로 주라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소리다 도대체.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핵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다죠. 당신이 이걸 준다고 발표해야지 견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놓고서는 미국 대통령이 극비리에 지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적극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어요. 이스라엘이 밀리던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밀고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상은 대단히 걸었고 여기까지 밀리면은 핵탄두 쏘라 그랬는데 밀리기를 고사하고 밀고 나가니까 핵탄두 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소련 수상은 또 에지프트 대통령이 야 우리 조심해, 지금 이스라엘이 핵탄두 가지고 너희 쪽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사다트 대통령이 기절 초풍한 거예요. 에지프트가 핵탄두 가지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핵탄두 맞으면 그냥 에지프트 몽땅 날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다트 대통령이 유엔에다 건의해가지고 제3차 중동전쟁을 협상을 해서 끝냅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 이후에 그냥 테러니 뭐 이런 분쟁은 일어나도 국가 대 국가 전투기 띄우고 탱크 동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핵무기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1973년 4차 전쟁 끝낸 이후에 절치부심 끝에 1979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수상과 협의해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이스라엘과 우리 에집트가 평화적으로 같이 잘 공존하자. 그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돌아와요. 자, 사다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딱 체결하고 돌아오니까 에집트의 소위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가격파 이슬람들 있잖아요. 이네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돼지라고 그러거든요. 이슬람은 유대인을 가리켜서 돼지라고 그래요. 근데 돼지하고 알라신의 백성들하고 어떻게 같이 평화적으로 사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다트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해인 1981년에 국경일 행사 때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무슬림 형제단에게. 그래가지고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 후임으로 공군 장군 출신인 무바라크가 에집트 대통령이 돼요. 그랬다가 무바라크도 지난번에 한 30년 집권하다가 독재 정권이라서 시위대에서 무너져 버렸죠, 지금. 그리고 지금은 에집트가 대통령 새로 뽑으려고 지금 이번 5월 27일인가 이제 지금 선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해가지고 암살을 당하는데,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건은 이게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사기관에서 무슬림 형제단을 체포하고 그 암살을 지시한 배후 세력을 찾아냈어요. 찾았더니 누구냐면 에집트의 알-아자라 대학에 예배학 교수를 하고 있는 압둘 라흐만이라는 자가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시를 합니다. 사다트를 암살해라. 그래가지고 그 압둘 라흐만 교수가 체포돼가지고 재판에 예고됐어요. 대통령 암살 주범으로. 근데 그 재판에서 이 압둘 라흐만 교수가 무죄 석방됐어요. 대통령 암살 지시범인데. 왜 무죄 석방되느냐? 에집트란 나라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는 헌법 위에 샤리아법이 있어요. 종교법이 있어요. 그게 우선하거든요. 이 압둘 라흐만 교수가 그 재판관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란을 봐라, 코란. 코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봐라. 응? 알라 신을 모독하는 자를 죽이라 그랬냐, 안 그랬냐? 죽이라 그랬거든요. 저 사다트가 알라 신의 백성을 우리가 돼지로 취급하는 유대인하고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왔는데, 이건 알라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죽이라고 했다.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이 전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코란대로 했으니까 무죄하고 석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무죄 석방돼서 나왔어. 나왔는데 그때 이 압둘 라흐만 교수가 뭐라고 이 재판장들하고 선포했냐면, 왜 우리 이슬람은 우리 마당에서 전쟁을 벌이느냐? 이 전쟁을 다른 나라 마당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압둘 라흐만 교수가 석방되면서 미국 뉴욕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92년에 쌍둥이 빌딩 자폭 테러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갔죠. 지금도 있을 거야. 그 사건을 본 빈 라덴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2001년도에 쌍둥이 빌딩을 폭파하는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해서 일으켰어요. 이게 좀 우리가 살고 있는 근세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제가 이 배경 설명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73년 4차 중동전쟁을 할 때까지는 전쟁을 할 때마다 수백 대 전투기가 부서지고 수천 대 탱크가 부서지잖아요. 전쟁을 하면. 그럼 전쟁하고 나면은 그를 다음 전쟁을 위해서 다시 사들여야 되겠어요? 안 사들여야 되겠어요?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의 오일 달러가 전쟁 무기를 사느라고 그 돈을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중동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오일 달러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동 전쟁 자체가. 근데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4차 중동 전쟁 이후에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전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전투기도 그대로 있고 탱크도 그대로 있고 그냥 테러 사건만 일어나지 그냥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 살 돈이 소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그 오일 달러가 자꾸 쌓인다, 아랍 세계에서. 오일 달러가 쌓이니까 이네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세계 금융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가지고 영국에 있는 금융시장을 다 사들였어. 그런 다음에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금융시장에 또 이제 사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이 금융시장을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물량 공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정확하거든요. 100만 불짜리를 담보를 맡기면 60만 불을 딱 내줘요. 근데 아랍인들은 자본을 갖고 들어가지고 100만 불짜리 담보를 제공하면 70만 불을 주는 거야. 10만 불을 더 줘. 그냥 그쪽으로 쏠리겠죠, 자연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거를 경쟁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따라가는 거야. 유대인들 70만 불. 그러면 아랍 쪽은 또 올려. 80만 불. 그럼 또 80만 불 또 따라가. 이쪽에도 90만 불 올려. 또 따라가. 나중에는 100만 불. 100만 불짜리 담보를 가지고 담보는 100만 불 다 내줘. 그런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그냥 집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들한테 13배, 너들한테 13. 그러니까는 집이 막 사고 팔리고 집이 사고 팔리고 하니까 경제가 막 순환되겠죠. 경제가 막 순환되니까 산업이 막 일어나는 거야. 산업이 막 일어나니까 뭐가 소요되겠어요? 기름이 소요되겠죠. 기름이 소요되는 거야. 그러니까 35불 하던 에너지가 35불 하던 원값이 막 올라가지고 155불까지 올라가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하루아침에 아랍 세계는 동방세계 하는 거야, 동방세계. 똑같은 35불짜리를 155불 받으니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니,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세계 최고인데 왜 세계 사람들은 세계 최고 그러면 미국을 보느냐 이거야. 앞으로는 세계 사람들은 세계 최고 그러면 돈 많은 우리를 보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뭐 했냐? 두바이에다가 155불에 팔리는 이 원유값을 가지고 거기다가 두바이에다가 투자를 해서 세계 최고로 짓는 거야. 뭐든지 세계 최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세계 최고 그러면 두바이를 못 오고 미국을 안 보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 최고를 두바이에다가 계속 만들었어요. 한 70%까지 올라갔어. 70%까지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들이 자신이 생긴 거야. 이제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 금융시장을 이거 무너뜨리자. 그래서 저는 돈을 죄기 시작한 거예요. 유통시키던 돈을 딱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는 경기가 나빠지겠죠. 경기가 나빠지니까 매달 은행에서 이자 갚던 사람이 이자 갚을 수 없어요. 이자 갚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조금 이따가 집까지 잃어버리게 생겼어. 그러니 조금 손해 보더라도 빨리 집 팔고 그냥 털자. 가지고 100만 불짜리 집을 산 사람이 은행 담보 때문에 90만 불에 팔려고 되나?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겠어요? 다 똑같은 심정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라도 집을 내라. 너라도 집을 내놓으니까는 100만 불짜리 집이 90만 불에서 80만, 60만 불, 60만 나중엔 50만 불로 내려가는 거야. 100만 불짜리 집이 반토막이 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지난 2008년에 미국에서 했던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일어난 금융위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세계의 경제 움직임의 이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 세력과의 이 마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되는 그 축에는 이스라엘이 항상 서 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 아랍 세계가 뭐를 몰랐냐면 이미 미국 경제는 글로벌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은 미국 경제만 죄면은 이네들이 손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경제는 죄니까 유럽 경제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글로벌화되어 있으니까 세계 경제가 다 침체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경제가 침체되니까 산업이 안 돌아가. 산업이 안 돌아가니까 기름 소요하던 것이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는 기름이 안 팔리니까 155불 하던 기름값이 자꾸 떨어지고 나중에 35불로 도로 내려가 버렸어. 35불로 도로 내려가니까 두바이에다가 세계 최고를 155불로 짓던 그 건설업들이 다 올스톱 돼버렸어. 돈이 공급 안 되니까. 그래서 다들 노동자들이 돌아와 버렸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 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이제 알아서 때,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갖다 지금 요즘은 회복시켜가지고 지금 서서히 지금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신하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도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이 정치적인 변화, 이 역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볼 때는 그냥 세계사 이렇게 하고 끝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볼 때는 이 세계사에서 일어나는 전쟁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위해서는 1차 세계대전이 필요했고 2차 세계대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됐고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172개 흩어진 이 알리아된 유대인들이 알리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 했잖아요. 어부의 때가 있고 포수의 때가 있다. 이스라엘을 권면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어부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막 총으로 쏘고 모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그런 어부의 포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900년 동안 없었던 나라를 건국하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들이 전혀 나라 세울 생각 안 했지만은 나라 세울 생각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래도 안 세우니까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각성하게 해서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가져가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서남북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을 받고. 근데 복음을 받고 회복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스겔서 성경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냐?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노라. 생기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사랑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자, 그 마른 뼈가 뭐라 합니까? 11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은 예수에서 하고 있는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안 하고 딴 걸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명백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말까지 분명히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러죠. 생기야. 생기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지으신 다음에 그 표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그랬죠. 생기가 뭡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즉 생명, 산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기가 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이랬잖아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이 말이 뭐예요? 육체로 죽은 자를, 복음이 없어서 죽은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끼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복음이 없는 자는 육체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영이 죽은 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생기야라고 하는 생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왜 그러면 생기야 저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왜 사방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사방은 뭐예요? 동서남북이죠.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죽음을 당한 복음이 없어 죽어있는 이 자들에게 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없어 죽어있는, 살았으나 나라는 건국되고 살아있으나 복음이 없어 죽어있는 이들에게, 너희 사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모른 채 하고 있어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고 다른 식으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살려냈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살아나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죠. 이 큰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대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대가 누굽니까? 선교사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지금 몇 명이나 파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를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 숫자는 3만 명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직도 미국이 제일 첫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 교회들이 파송하는 선교사 전체를 다 토탈을 내보니까 몇 명쯤 되냐면 49만쯤 돼요. 49만 명. 49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49만 명의 선교사들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선교의 마인드가 아주 뜨거워가지고 이제 선교하러 나가요. 어딜 가냐면 러시아 땅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러시아어를 잘 압니까? 러시아 문화를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가는 거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거기서 러시아어 배우고 러시아 문화를 익히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죠. 얼마나 비능률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600만입니다. 이 600만 유대인들은 172개국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러시아 땅에서 조상대대로 살던 유대인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 조상대대로 살던 유대인들도 있고, 저 남미 유럽에서 조상대대로 살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이들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 중에서 단 10%만 뜨거워져가지고 나는 선교사로 하겠다. 그 10%가 몇 명입니까? 60만이잖아요. 60만. 600만 중에서 10%면 60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파송하는 숫자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문화, 언어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랑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 군대가 되겠다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시대에 이들에게 복음을 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땅까지 복음의 마무리라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은 그냥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냥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수행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회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이 군대 이쪽으로 이제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뭐든지 군대적으로 이제 봐요. 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가 몇 만인지 아세요? 60만 대군 있어요. 60만 대군. 60만 대군이 있는데요. 저 155마일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들은 전방에는 인민군을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직접 보겠죠? 24시간 보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군인인데 저 부산의 보급부대 근무하는 군인들은 1년 12달 인민군을 한번 볼까요? 맞아요? 한 번도 못 보겠죠? 근데 똑같은 군인이야. 우리 크리스찬도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 사역하는 군인들은 155마일 전선에서 적군을 바라보고 경계하는 그런 군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 부산에서 보급부대가 지키고 있는 그런 군이나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누가 먼저 보겠어요? 전방에 배치된 사람이 먼저 보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올 수가 없어요. 보고 있으니까, 진행돼 가고 있는 변화가 보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모르고 그냥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도둑같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도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있는데 당연히 도둑같이 오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최전방에서 DMZ를 지키는 사람 같은 위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임무를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안 시켜요. 제가 이스라엘 전에 보면요, 핫도그 굴리는 사람이 대만이에요.
몇 마디 전했는데 아주 휠이 와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이스라엘 사역이 불가능해요. 안 돼요. 허락한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관심 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건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세계사 해가지고 역사를 그냥 보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세계사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흩으시고 오늘날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거예요. 제가 이번 고난 기간 중에 묵상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내가 내 아들만 주주라느냐? 내가 세웠던 나라와 내가 택했던 백성과 그걸 다 희생시켰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흩어서 희생시킨 백성들을 이제는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1장 마지막 장에서 20장 마지막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이 4개의 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들이 다 새겨졌다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뭘로 되어 있느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제자 이름이 다 새겨졌다 그랬어요.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구성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루시는 마스터 플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 공부를 가르칠 때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제 특강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녁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한 것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론적으로 총론적으로 한 강의가 지금 이 강의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키비가 하고 있는 IBS 공부가 있어요. 이 IBS 과정이 1과에서부터 5과까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는 강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이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첫 부분과 끝 부분만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부분은 지금 오늘 제가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 거예요. 끝 부분에 대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계시면 1과부터 5과까지 IBS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몸통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몸통을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 몸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개론적인 강의만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제 강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제 1강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저희들은 미혹하고 어리석고 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우시면 이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군사로 튼튼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듣고 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고 저희들이 참여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 속에 늘 남겨두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